기원전 5세기 중반 그리스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지성인 중 한 명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인물은 전사도 철학자도 아니었어요. 그는 더욱 특별한 존재, 바로 진실을 추구하는 탐구자였죠. 그의 이름은 헤로도토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닙니다. 인류 최초로 체계적인 역사 서술을 시도한 한 남자의 놀라운 여정이거든요. 헤로도토스가 살았던 시대는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도시 국가들 사이의 대립이 절정에 달했고, 동방과 서방의 문명이 충돌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바로 이 시점에서 헤로도토스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갈등이 벌어지는가? 그 근원은 무엇인가? 기원전 484년 소아시아의 할리카르나소스에서 태어난 헤로도토스는 부유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할리카르나소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리스와 페르시아 문화가 교차하는 독특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런 환경은 어린 헤로도토스에게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헤로도토스가 성인이 되었을 무렵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의 여파는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마라톤 전투, 테르모필레 전투, 살라미스 해전 등 전설적인 전투들의 기억이 아직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헤로도토스는 단순히 전해 들은 이야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의 첫 번째 대규모 여행지는 이집트였습니다. 나일강 유역의 고대 문명을 직접 목격한 헤로도토스는 그곳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이집트 사제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는 이집트 문명의 오랜 역사와 독특한 관습들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멤피스의 사제들은 헤로도토스에게 흥미로운 실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파라오 프사메티코스 1세가 인류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 실시한 어러 실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두 아기를 완전히 격리된 환경에서 키우며 그들이 처음 발음하는 단어를 관찰한 것이죠. 아이들이 처음 발음한 단어가 프리기아어로 빵을 뜻하는 베코스였다고 전해집니다. 이를 통해 이집트인들은 프리기아인들이 자신들보다 더 오래된 민족이라고 인정했다고 해요. 헤로도토스는 이집트인들의 생활 방식이 그리스인들과 얼마나 다른지에 주목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여성들이 시장에 나가 상업 활동을 하는 반면 남성들은 집에서 직조 작업을 했어요. 남성들은 머리에 짐을 이고 다녔지만 여성들은 어깨에 짐을 졌죠. 심지어 용변을 보는 방식까지 그리스와 정반대였습니다. 이집트 문명의 웅장함은 헤로도토스를 압도했어요. 그는 기자의 대피라미드 건설에 관한 상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사제들의 증언에 따르면 쿠프 왕의 피라미드 건설에는 20년이 걸렸고 10만 명의 노동자들이 3개월씩 교대로 작업했다고 해요. 각 면이 800피에 달하는 정사각형 구조물이었으며 높이 역시 800피트에 달했습니다. 30피트가 넘는 거대한 석재 블록들이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거든요. 헤로도토스가 기록한 또 다른 이집트의 경이로움은 미로였습니다. 크로코딜로폴리스에 건설된 이 거대한 건축물은 지상과 지하에 각각 1,500개씩 총 3,000개의 방을 가지고 있었어요. 헤로도토스는 이를 직접 보고 그리스의 모든 요새와 공공 건물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노동과 비용이 들어갔다고 기록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경험은 헤로도토스에게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했어요. 그는 이집트인들이 그리스인들과 다른 신들을 숭배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유사한 종교적 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시리스와 디오니소스, 이시스와 데메테르 사이의 유사점을 지적하며 종교적 관념이 문화를 초월한 보편성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죠. 이집트를 떠난 헤로도토스는 바빌로니아로 향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변에 자리 잡은 이 고대 도시는 또 다른 차원의 경이로움을 보여주었어요. 바빌론의 성벽은 둘레가 60마일에 달했고 깊은 해자와 견고한 방어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를 유프라테스 강이 관통하며 흘렀고 3, 4층 높이의 집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었죠. 바빌로니아인들의 관습은 이집트인들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의사가 없었어요. 대신 병든 사람들이 도시 중심가에 앉아 있으면 과거에 같은 병을 앓았던 사람들이 다가와 조언을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의무적인 관습이었으며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나 병자에게 말을 걸어야 했거든요. 헤로도토스가 기록한 바빌로니아의 가장 충격적인 관습은 결혼시장이었습니다. 매년 한 번 결혼 정년기에 달한 모든 여성들이 한 장소에 모였어요. 경매인이 가장 아름다운 여성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경매에 붙였습니다. 아름다운 여성들은 높은 가격에 부유한 남성들에게 팔려갔고 그 수익으로 덜 매력적인 여성들의 결혼 지참금을 마련했어요. 이 시스템을 통해
모든 여성이 결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관습을 가장 현명한 제도라고 평가했어요. 현대의 시각에서는 충격적이지만 당시의 맥락에서는 사회 안정을 위한 합리적 시스템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정복한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 관습은 변질되어 단순한 인신매매로 전락했다고 헤로도토스는 안타까워했죠.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부를 탐험하면서 헤로도토스는 키루스 대왕의 일생에 대해 상세히 조사했습니다. 키루스의 이야기는 리디아의 마지막 왕 크로이소스와의 만남에서 절정에 달해요. 크로이소스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로 여겨졌지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아테네의 현자 솔론이 사르디스를 방문했을 때 크로이소스는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물었어요. 크로이소스는 당연히 자신의 이름을 들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솔론은 아테네의 평범한 시민 텔로스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텔로스는 번영하는 나라에서 살았고 훌륭한 자녀들을 두었으며 그들이 모두 자녀를 낳는 것을 보았고 마지막에는 조국을 위해 영광스럽게 전사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거든요.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으로는 아르고스의 쌍둥이 형제 클레오비스와 비톤을 꼽았습니다. 헤라 축제 날 소들이 늦어지자 이들은 직접 어머니가 탄 수레를 끌고 스타디온을 달려 신전에 도착했어요. 감동받은 어머니가 여신에게 아들들에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달라고 기도했고 그날 밤 평화롭게 잠든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솔론의 교훈은 명확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도 죽기 전까지는 행복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행운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진정한 평가는 불가능하다는 의미였죠. 크로이소스는 솔론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곧 그 의미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아들이 철제 창에 맞아 죽는 것을 본 후 그는 아들 아티스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 했어요. 하지만 운명을 피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프리기아에서 온 망명객 아드라스토스가 실수로 아티스를 창으로 찔러 죽게 만든 것이죠.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있던 크로이소스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이 메디아 제국을 정복하고 서진을 시작한 것이에요. 크로이소스는 델포이 신탁에 문의했고 전쟁을 일으키면 큰 제국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리디아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었거든요. 사르디스 평원에서 벌어진 결전에서 크로이소스는 패배했고 키루스에게 사로잡혔어요. 키루스가 그를 화형에 처하려 하자 크로이소스는 솔론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키루스가 그 이유를 묻자 크로이소스는 솔론과의 만남과 행복에 관한 대화를 들려주었어요. 감동받은 키루스는 마음을 바꾸어 크로이소스를 살려주었고 그를 자신의 조언자로 삼았습니다. 키루스의 정복 사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바빌론을 정복한 후 그는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 마사게타이족을 공격했습니다. 마사게타이족은 토미리스 여왕이 다스리는 강력한 부족이었죠. 키루스가 정치적 결혼을 제안했지만 토미리스는 이를 침략의 구실로 보고 거부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키루스는 크로이소스의 조언에 따라 함정을 설치했어요. 소규모 부대를 미끼로 내보내고 포도주와 음식을 남겨두었습니다. 토미리스의 아들 스파르가피세스가 이끄는 마사게타이 군대가 이를 공격해 승리한 후 잔치를 벌였는데 포도주에 취해 무력해진 그들을 키루스가 습격하여 스파르가피세스를 포로로 잡았죠. 하지만 토미리스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키루스에게 강경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피에 굶주린 키루스여, 내 아들을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 피에 대한 갈증을 채워주겠다. 스파르가피세스는 자살했고 분노한 토미리스는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전투를 야만족들 사이에서 벌어진 가장 치열한 전투라고 묘사했어요. 마사게타이족이 승리했고 키루스는 전사했습니다. 토미리스는 약속대로 키루스의 잘린 머리를 인간의 피로 가득 찬 가죽 부대에 담그며 말했죠. 살아서는 네가 나를 이겼지만 교활함으로 내 아들을 죽였다. 하지만 약속한 대로 내게 피를 충분히 주겠다. 키루스의 죽음 후 왕위를 계승한 캄비세스 2세는 이집트 정복에 나섰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아마시스가 페르시아 왕의 딸 요구를 거부하고 다른 여성을 보낸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캄비세스는 이집트를 정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점점 광기에 사로잡혀갔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신성한 황소 아피스를 숭배하며 축제를 벌이는 것을 보고 캄비세스는 이를 자신에 대한 조롱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는 아피스를 칼로 죽이고 사제들을 처벌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사건을 캄비세스의 광기가 시작된 결정적 순간으로 기록했죠.
캄비세스의 광기는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제 스메르디스를 의심하여 암살하고 여동생과 강제로 결혼한 후 그녀마저 죽였어요. 심지어 자신의 정신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신하의 아들을 화살로 쏘아 죽이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캄비세스가 이집트에서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페르시아에서는 마귀족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들 중 한 명인 스메르디스가 죽은 왕자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캄비세스는 이 소식을 듣고 페르시아로 돌아가던 중 사고로 허벅지에 상처를 입었는데 이는 그가 아피스를 찔렀던 바로 그 부위였어요. 그는 이를 신의 복수로 받아들이며 20일 후 죽었습니다. 가짜 스메르디스는 7개월간 통치했지만 페르시아 귀족들의 의심을 받았어요. 오타네스는 자신의 딸을 통해 가짜 왕의 귀가 잘려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리우스를 포함한 7명의 귀족들이 연합하여 마귀족을 제거하고 다리우스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했죠. 다리우스 1세는 제국을 20개의 속주로 나누어 효율적으로 통치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각 속주의 독특한 문화와 관습들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인도 속주에서는 일부 부족이 식인 풍습을 유지하고 있었고 다른 부족은 완전한 평화주의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인도인들이 금을 채취하는 방법이었어요.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사막에는 여우만한 크기의 거대한 개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금이 섞인 모래를 파헤쳤습니다. 인도인들은 이 개미들이 땅속으로 숨는 한낮의 가장 더운 시간을 이용해 재빨리 모래를 채취했다고 해요. 개미들의 후각이 예민하고 속도가 빨라서 발각되면 추격당할 위험이 있었거든요. 아라비아 속주는 향신료의 보고였습니다. 유향, 모략, 계피, 카시아 등 귀중한 향신료들이 생산되었지만 각각을 얻는 과정은 위험천만했어요. 유향을 얻기 위해서는 독이 있는 날개 달린 뱀들을 쫓아내야 했고 카시아를 채취하려면 박쥐 같은 생물들의 공격을 피해야 했습니다. 계피는 큰 새들이 절벽 높은 곳에 만든 둥지에서 구해야 했는데 무거운 고기 덩어리로 둥지를 무너뜨려 얻었다고 하죠. 다리우스의 통치 중 가장 큰 시련은 스키타이 원정이었습니다. 스키타이족은 흑해 북쪽의 광활한 초원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들의 전쟁 관습은 극도로 잔혹했습니다. 첫 번째 적을 죽인 전사는 그 피를 마셔야 했고 적의 머리 가죽을 벗겨 전리품으로 삼았죠. 두개골은 컵으로 사용했고 가족 간의 분쟁도 죽음으로 해결했습니다. 스키타이 왕의 장례식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왕의 시신을 밀랍으로 처리한 후 왕족들은 귀를 자르고 머리를 밀며 팔과 이마를 베어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무덤에는 목 졸린 후궁들과 신하들, 말들이 함께 매장되었죠. 기원전 513년 다리우스는 대군을 이끌고 스키타이를 공격했습니다. 이오니아 그리스인들이 다뉴브강에 다리를 건설해 주었고 다리우스는 60일 안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스키타이족은 정면 대결을 피하고 게릴라전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군을 초원 깊숙이 유인하며 보급선을 끊었죠. 스키타이 왕 이단티르세스는 다리우스에게 도전적인 메시지를 보냈어요. 우리에게는 파괴될 도시도 농지도 없다. 우리 조상들의 무덤을 찾아 모독해보라. 그때 우리가 싸울지 말지 알게 될 것이다. 결국 다리우스는 보급품이 떨어지자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키타이족들은 다뉴브강의 다리로 먼저 가서 그리스인들을 설득하려 했어요. 그들은 다리를 파괴하고 페르시아의 지배에서 벗어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인들은 겉으로만 동조하는 척하며 다리우스를 기다렸죠. 다행히 다리우스는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지만 스키타이족은 그리스인들을 자유민으로서는 가장 비겁하고 무가치하지만 노예로서는 가장 충실하고 순종적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리비아도 탐험했어요. 이집트 서쪽에서 시작되는 이 광활한 대륙에는 다양한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우세스족 여성들은 아테나 여신을 위한 축제에서 두 편으로 나뉘어 막대기와 돌로 싸웠어요. 싸움 중 죽는 여성들은 진정한 처녀가 아니었다고 여겨졌습니다. 아마조네스족은 더욱 자유로운 성 관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혼 제도가 없이 부족 내에서 자유롭게 관계를 맺었고 아이가 태어나면 3개월 후 모든 남성들이 모여 가장 닮은 사람을 아버지로 인정했습니다. 막시에스족은 반농반목의 생활을 했는데 독특한 헤어스타일로 유명했어요. 왼쪽 머리는 깎고 오른쪽은 기르며 머리에 붉은 황토를 발랐습니다. 이 지역에는 거대한 뱀, 사자, 코끼리, 곰 등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서식했고 심지어 가슴에 눈이 달린 머리 없는 괴물이나 야생인들도 있다고 전해졌죠. 헤로도토스의 탐구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체계적인 방법론을 보여줍니다. 그는 직접 목격한 것과 전해 들은 것을 구분했고 상충하는 증언들을 비교 검토했어요. 또한 지리적, 기후적 조건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일강의 범람 원인에 대해 당시 유행하던 여러 이론들을 검토한 후 자신만의 가설을 제시했어요. 일부는 에티오피아 산맥에 눈이 녹아서라고 했지만 헤로도토스는 그렇게 더운 지역에 눈이 있을 리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신 그는 계절풍과 태양의 이동이 원인이라고 추정했죠. 나일강의 원류에 대해서도 엘레판티네 섬의 사제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섬 주변의 소용돌이 아래에 바닥 없는 구멍이 있어서 그곳에서 나일강이 솟아난다는 것이었습니다. 파라오 프사메티코스가 긴 밧줄을 내려보냈지만 바닥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해요. 비록 이 설명이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헤로도토스는 이집트를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정확히 규정했습니다. 헤로도토스가 기록한 이야기들 중에는 람푸시니토스 왕의 보물창고 도둑 이야기도 있어요. 건축가가 비밀 통로를 만들어 두었고 죽기 전에 두 아들에게 이를 알려주었습니다. 형제들이 보물을 훔치기 시작하자 왕이 함정을 설치했고 한 형제가 걸려들었죠. 갇힌 형제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다른 형제에게 자신의 목을 베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왕이 머리 없는 시체를 성벽에 걸어놓고 슬퍼하는 자를 찾으려 하자 살아남은 형제는 경비병들을 술에 취하게 해서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왕을 매춘부로 위장시켜 범인을 찾으려 하자 도둑은 시체에서 잘라낸 팔을 이용해 왕의 딸을 속이고 도망쳤어요. 결국 왕은 도둑의 재치에 감탄하여 그를 용서하고 딸과 결혼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반영해요. 지혜와 재치가 무력보다 높이 평가되었고 운명에 대한 겸손함이 강조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거대함과 다양성을 탐구하면서 헤로도토스는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을 발전시켰어요. 각 민족의 관습이 아무리 이상해 보여도 그들에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이 다른 문화의 좋은 점들을 적극 받아들이는 개방성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죠. 하지만 헤로도토스의 궁극적 관심사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의 원인과 경과였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충돌을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문명사적 의미를 가진 사건으로 파악했어요. 자유와 전제, 소수와 다수, 서구와 동양의 대립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이오니아 반란의 발발 과정을 추적하면서 헤로도토스는 개인의 야심과 역사적 필연성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보여줘요. 아리스타고라스의 개인적 위기가 거대한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지만 그 배경에는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의 구조적 갈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라톤 전투에서 아테네의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성공을 넘어 상징적 의미를 가졌어요. 소수의 자유민이 다수의 제국군을 물리친 것은 그리스인들에게 자신들의 제도와 가치에 대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밀티아데스의 전술적 천재성과 아테네 시민들의 용기가 결합된 결과였죠.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레오니니스와 300명의 스파르타인들이 보여준 희생정신은 그리스 전체의 사기를 북돋웠어요. 비록 전술적으로는 패배했지만 전략적으로는 페르시아군의 진격을 지연시키고 그리스인들이 재결집할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와서 가져가라는 레오니다스의 대답은 그리스적 가치의 정수를 보여주었죠. 살라미스 해전에서 테미스토클레스가 보여준 전략적 통찰력은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좁은 해협에서 페르시아 함대의 수적 우위를 무력화시키고 기동성이 뛰어난 그리스 3단 노선의 장점을 극대화한 것이에요. 아테네 시민들을 미리 대피시킨 것도 승리의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마르도니우스의 전사와 함께 페르시아의 그리스 침공은 완전히 좌절되었어요. 파우사니아스가 이끈 그리스 연합군의 승리는 개별 도시 국가들이 단결했을 때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런 전투들의 기록을 통해 역사 서술의 새로운 장을 열었어요. 단순한 연대기나 신화가 아니라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인간의 행동 동기를 탐구하는 역사학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작업은 개인적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었어요. 할리카르나소스에서 폭군 리그다미스에 맞서 싸운 것은 그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차여자였음을 보여줍니다. 기원전 454년 리그다미스를 추출하는 봉기에 가담한 것은 그의 정치적 신념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었죠. 말년에 남이탈리아의 투리이에 정착한 헤로도토스는 그곳에서 자신의 방대한 경험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의 역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문학적 완성도를 갖춘 작품이기도 했어요. 생생한 묘사와 극적인 구성, 인물들의 대화 등을 통해 독자들을 그 시대로 끌어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로도토스가 올림피아에서 자신의 작품을 낭독했을 때 청중 중에는 어린 투키디데스도 있었다고 전해져요. 투키디데스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자 헤로도토스는 그의 아버지에게 이 아이의 영혼은 배움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투키디데스는 헤로도토스의 뒤를 이어 위대한 역사가가 되었죠. 헤로도토스의 유산은 2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서로 다른 문화를 편견 없이 관찰하고 기록하는 방법을 보여주었고, 역사가 단순한 과거의 나열이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는 열쇠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의 호기심과 탐구정신,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는 오늘날의 역사학자들에게도 여전히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헤로도토스의 진정한 업적은 단순히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포용하는 시각을 제시한 것이에요. 그의 작업은 동서양의 만남과 갈등을 통해 인류 문명의 보편적 가치를 탐구한 최초의 시도였으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